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그리고 농협 계열사들의 논술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주로 상반기에는 농협 계열사들이 6급을 채용하고요. 하반기에는 5급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6급과 5급의 가장 큰 차이가 논술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6급은 논술이 없고 5급은 논술이 있는 이 부분이 채용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니면 공부를 미리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5급에는 함부로 지원을 안 하는,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과거에 다른 금융사들을 준비하면서 객관식 경제금융은 자신 있어. 근데 객관식 시험 보니까 이건 뭐 농업에 대해서도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 필기에서 논술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행 혹은 타 금융사에 지원을 하시던 분들이 5급에는 실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 논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 그러하다 보니까 오히려 6급은 지원 문턱이 조금 낮고 논술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누구나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서류 단계에서도 스펙을 많이 안 보니까 누구나 지원할 수 있죠. 그런데 5급은 상대적으로 논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함부로 지원을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6급에 지원하는 경우는 그만큼 문턱이 많다 보니까 경쟁자가 많고, 5급은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조금 6급에 비해서는 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5급의 채용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필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봤을 때 NCS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경제금융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객관식이요. 그다음 논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럼 논술이 없던 게 생겼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부분 NCS나 경제금융의 비중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NCS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특히 더 5급의 지원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논술 비중이 올라가는데,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NCS는요, 1시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1시간 공부한 것만큼 바로 수리 능력, 암산 능력이 높아지고, 의사소통 능력, 독해 능력이 바로 1시간 공부했다고 바로 높아지나요? 그러진 않죠. 상대적으로 NCS는 시간 투입 대비 점수 상승이 더딘 분야이고, 그거보다 NCS보다 경제금융 객관식은 조금 더 낮고요. 그러니까 시간 투입 대비 점수화되는 비중이 조금 더 높고요. 논술은 이 경제금융 객관식보다도 더 시간 투입 대비 점수화되는 비중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과거의 경제금융 상황과 올해의 경제금융 상황은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한 지원자라도 논술 부분은 어차피 지금부터 다시 싸워야 되는 승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NCS를 조금 못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경제금융을 조금은 타 지원자들에 비해서 자신이 없는 비전공자라도 논술, 약술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부터 승부해야 되는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5급이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역전의 기회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비전공자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실력자분들이 논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6급에 비해서 그래서 지원 문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쟁쟁한 분들이 조금 덜 지원할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 이 5급에 대한 기회를 잘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채용 공고를 함께 보고요. 채용 공고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함께 준비할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고, 주요 예상 문제를 여러분께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상 문제들을 여러분께서 풀어 나가실 때 어떤 평가 항목을 염두하면서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논술에 대한 평가 항목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논술 기출문제, 그 다음 객관식 기출 안내를 드리는 순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과 함께 먼저 2021년 하반기 5급 농협 계열사들의 5급 채용 공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회의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요. 일반 IT 나누어서 뽑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 5급 채용 공고 부분에서 필기 부분만 먼저 함께 살펴보면요. 자, 논술 평가가 시행이 됩니다. 약술 한문항, 논술 한문항. 자, 약술형은 농업, 농촌 관련 내용에서 나오고요. 논술의 경우에는 금융, 경제, 그 다음 IT, 디지털 관련 시사 중에서 택 1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술뿐만 아니라 직무상식평가 객관식 부분에서도 농업, 농촌 관련 상식과 디지털 상식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탑뱅커의 강좌에서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논술 부분, 약술 부분, 그 다음 여기 객관식에 나오는 농업, 농촌 관련 시사상식 부분을 준비하고 여기 디지털 상식까지 함께 준비를 하는 그 순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경제 시사에 대한 일반적인 객관식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 강좌에서 함께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서 이 농업, 농촌 관련 시사상식 객관식 문제가 어떤 게 나왔었는지도 함께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채용 공고를 이번엔 중앙회 채용 공고 말고 농협, 은행의 채용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채용 일정도 농협, 중앙회나 은행이나 계열사들이 거의 같아요. 면접 날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필기까지는 거의 같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1년 하반기 이번에는 농협, 은행 채용 공고를 보면요. 금융영업,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에 대해서 선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채용 공고에서 필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거의 중앙회와 유사합니다. 다른 계열사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자, 논술은 금융경제 디지털 주제 두 문항 중에 택 1, 그 다음 IT의 경우에는 디지털 IT 두 문항 중에 택 1, 공통적으로는 농업, 농촌 주제 하나에 대해서 약술. 과거에는 처음에는 논술만 있었다가 그 다음에 논약술로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논약술에 대해서 이 시험 범위를 약술이라고 시험 범위가 어디서 나오고 이런 걸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논약술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이제 논술과 약술인데 약술은 농업 분야에서 나온다라고 조금 더 친절하게 이번에는 설명을 해줬네요. 자, 그 다음 객관식 부분에서도 농업, 농촌 관련 상식, 디지털 관련 상식. 그래서 중앙회나 은행이나 기타 계열사들의 시험 문제가 다르지 않다. 기존에도 거의 똑같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농업, 농촌 관련 상식은 특히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은행이나 중앙회나 같은 문제를 풀게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논술, 약술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번째로 주요 예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제가 다른 은행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는요. 신년사에 대한 이야기, 그 뻔한 신년사를 굳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뺏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 계열사들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앙회장, 금융지주, 은행장의 신년사를 함께 볼 건데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논술 혹은 약술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병환. 자, 지금 NH농협 금융지주, 여기 잘못 썼어요. 금융지주 회장님인데요. 원래는 이 금융지주 회장님이 작년에는 뭐 하던 분이냐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농협 은행 5대 은행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칸 올라가서 금융지주 지금 회장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의 경우에는 이분의 이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중앙회에 있다가 은행에 있다가 금융지주로 가고 뭐 협동조합에서 일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계열사 간의 문제가 비슷하다. 한번 신년사를 따라가 볼게요. 농협 금융임직원 여러분이라고 시작하면서 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되고 나서
농협 금융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밑그림을 구상하고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을 해나가고 있다. 자, 금융회사로서의 기본에 충실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수익센터 역할에 충실한 농협금융을 만들겠다. 자, 우리 농협금융은 타 금융회사와는 달리 농업농촌과 농업인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체 농협을 지탱하고 농민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계열사 간의 균형 있는 성장도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신년사의 이제 기초에서 문제가 계열사 간에, 이따 기출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농협, 범농협,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논술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범농협 계열사와 농축협과의 상호 협력, 시너지를 확대함으로써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자, 이런 문제도 이게 지금 2021년 신년사인데 과거에 이따 기출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시너지 강화 방안을 이야기하라는 논술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셋째, 사회적 책임의 앞장서는 농협 금융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협 금융도, 그래서 그 내용으로 농협 금융도 전사적으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탄소 배출 감축 등 환경을 고려한 투자와 사업 추진에 더욱 힘써 나가야겠다. 자, 여기 힌트가 나왔죠. 이번에 논술 문제에는 이따가 다른 은행장님의 이야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ESG라는 키워드가 과거에 없었는데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계열사 대장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농협의 ESG 경영을 위한 방안을 서술하라 라는 논제가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거죠. 자, 그럼 이렇게 ESG에 대한 내용과 함께 농협금융이나 범농협 계열사들이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그 ESG에 대한 개념과 함께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어떤 예상 문제가 나올지 하나 또 단서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서술해 나가면서는 이따가 볼 인사 담당자님의 어떤 평가 항목 이야기해 주시는 거를 맞춰보면서 하나씩 글을 채워나가야 될 거예요. 자, 넷째, 디지털 금융 시대를 선도하는 농협 금융을 만들겠다. 이거 따라가다 보니까 분명히 신년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필기 시험에 시험 범위를 하나씩 이야기해주고 있는 느낌이 들죠? 아까 채용 공고에서 본. 자, 그래서 넷째, 디지털 금융 시대를 선도하는 농협 금융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최근 언택트라는 큰 변화는 디지털 금융 시대를 앞당겼고 디지털화는 모든 기업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었다. 그래서 농협 금융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마케팅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금융경제 유통 등을 정보를 결합해 고객 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이야기에 이어서 또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빅테크, 핀테크 기업 등과 제휴를 확대해 나가겠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생하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겠다. 마이데이터는 2020년 거의 전 은행의 필기시험에 기출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마이데이터라는 게 중요한데요. 오픈뱅킹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하나의 은행 어플 하나로 이제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모두 다 계좌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 게 오픈뱅킹. 은행들이 서로 문을 열었다. 오픈뱅킹 세상이고요. 그렇게 오픈뱅킹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금융 회사들의 정보가 모이게 되죠. 농협은행을 넘어서 그리고 이제 보험사, 농협 손해보험, 생명보험, 범농협 금융지주 그리고 농협은행을 넘어서서 다른 은행들의 데이터도 모이고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제 심지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이런 금융사들을 넘어서서 빅테크, 핀테크 기업과의 오픈뱅킹 세상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그걸 오픈뱅킹을 넘어서 오픈파이낸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오픈 파이낸스 세상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 모이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도
하나의 이제 은행 어플 안에 더 많이 과거보다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들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 데이터를 쓰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2021년부터 마이데이터 세상이 시작됩니다. 법적 규제의 완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면, 핸드폰 요즘은 뭐 하면 동의하겠냐는 말이 그래서 계속 나오죠. 올해부터 부쩍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를 하면 유튜브에 동의하고, 카카오를 하면 카카오에 동의하고, 네이버에 동의하는 순간 이 대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가 관심 있는 게임 방송을 찾아보는 친구에게는 게임 방송을 계속 틀어주고, 취업 정보 관련된 거 계속 살펴보는 친구에게는 기업은행 거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농협은행 거 띄워주고,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고, 네이버에서도 팝업 되는 어떤 광고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검색 데이터에 기초해서, 그러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죠. 이제 금융도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서, 만약에 여러분은 지금 건강해요. 그럼 별로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죠. 그런데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사람은 막 생명보험이나 이런 거 알아보겠죠. 그럼 그 생명보험에 대한 걸 계속 띄워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일단 기본적인 맞춤형 마케팅 세상이 되게 됐다. 뭘로 인해서? 빅데이터 중에서도 마이데이터라는 걸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 비식별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가능해지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화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2021년에 시작된 게 마이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행장님들이나 아니면 금융지주 회장님이 직접 신년사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또 문제가 나오네요.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게 농협 금융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디지털 금융 시대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서술해 볼 수 있어야 하고, 빅테크 핀테크 기업과 제휴함으로써 농협 계열사들이 어떤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를 또 서술해 볼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회장님이 다섯째로 또 힌트를 주고 계세요. 글로벌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농협금융을 만들겠다. 오늘날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글로벌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농협금융은 지주체제 출범 이후에 해외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고 있는데, 글로벌 신사업 추진과 투자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왔다.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살짝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인 건 맞죠. 그러니까 과거에 10% 20% 하던 시대에 비하면 예대 마진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고령화 저출산으로 앞으로 갑자기 한국의 성장성이 막 고용률이 치솟고 한국의 성장성이 베트남만큼 치솟을 일은 조금 없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고금리인 인도네시아나 이런 신흥국 국가들로 진출하려는 생각들을 기업들이, 특히 금융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뿐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도 과거에는 안 뽑던 금융 전문, 금융 전문이라는 게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회장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IB 시장에 진출할 사람들이 이제 금융 전문 직군이고요. 기업은행은 그래서 금융 전문 직군을 따로 뽑기 시작했고, 글로벌 직군도 따로 뽑기 시작했는데, 금융 전문 직군과 글로벌 직군은 그래서 이 농협 5급처럼 논술을 봐요. 그래서 어쨌든 행장님, 회장님이 힌트 주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범농협 계열사들이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논술을 함으로써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익원 확보 방안을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겠죠. 이게 꼭 논술을 넘어서 면접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들을 여러분께서 잘 행장님의 신년사에서 나오는 힌트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방금 저희 손병환 회장님께서는 작년에는 농협은행의 행장님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농협은행의 행장님이 당시에 여기 이력 정보 보면 스마트금융부 부장님이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원래 뭐 했던 분이냐면 여러분들의 공과금이나 고지서 원래 과거에는 종이로 나가죠. 지금도 종이로도 나가요. 그런데 그걸 이분이 스마트금융부 부장이던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디지털화해서 스마트 고지서라는 걸 처음 시행을 했던 분이에요. 그만큼 이제 다른 부분에 비해서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디지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지금 회장님의 자리에 가 있다. 이것도 염두를 해두시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어, 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병환 회장님께서 위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분이 들어왔어요. 이분도 한번 이력을 보면요. 원래 중앙회로 입사를 했다가 농협은행으로 갔다가, 자, 중앙회에서 시작해서 농협은행 평택으로 갔다가 경기 본부로 갔다가 퇴직연금부로 갔다가, 자, 퇴직연금은 이제 고령층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이죠. 개인 고객부로 갔다가 그 다음 이제 농협은행 농업부문 부문장이 됐다가 중앙회로 다시 갔다가 은행장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권준학 행장님의 신년사를 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앙회 갔다가 은행 갔다가 그런다. 그래서 계열사들 간의 문제가 다르지 않다. 농협은행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반갑다고 하고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이를 위해 저는 주어진 임기 동안 고객 현장 중심, 디지털 전환, 그리고 ESG 경영 또 나왔죠. 아까 손병환 님도 이야기하시고 권준학 행장님도 이야기하시는. 자, 그럼 올해는 ESG 새로 나온 거 이제 중요할 수 있다. 그 다음 디지털 전환, 이건 아까 같이 봤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영 방침을 정하셨대요. 여기서 고객 현장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농협은행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일반 고객을 넘어서 농업인이죠. 그래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일을 임기 동안 해나갈 거고, 디지털 전환이랑 ESG 경영 세 가지를 지금 취임 새로 하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마케팅,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단순히 금리 조건이 좋은 상품이 아니라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 확실히 타깃에 최적화된 마케팅. 이 타깃에 최적화된 마케팅은 뭐로 가능해진다고 했어요? 아까 봤지만 마이데이터로 인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면접에서도 마케팅 면접이라는 게 도입이 될 예정이죠. 자, 그래서 고객 현장 중심으로 마케팅을 혁신해야 되는데 그때 수단이 되는 게 마이데이터다. 자, 둘째로 디지털 금융의 혁신을 가속화해야 된다. 디지털 금융의 혁신은 농협은행의 미래가 달린 생존 과제로 고객 중심의 플랫폼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전행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오픈 API 개발, 모바일 플랫폼 확장 등 디지털 역량을 꾸준히 길러왔다. 앞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강화, 이게 마이데이터로 인해서 가능해진다고요. 빅테크와의 제휴, 분명히 금융지주 회장님도 요 이야기, 빅테크와의 제휴 이야기 했죠. 또 하고 있죠. 그럼 요거 빅테크 기업과의 제휴, 요 부분도 디지털 부분에서 디지털의 논술 문제로 빅테크와의 제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면접에 나올 확률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디지털 신사업 육성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고객과 함께하는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현해야 된다. 자, 셋째, ESG 경영 실천으로 농협의 본연의 가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전하는 금융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자, ESG라는 말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해줬습니다. 자, 사실 ESG가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의 약자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행장님이 생각하시는 ESG는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전하는 금융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협은행에서 A4 용지를 아껴 쓰고 이러는 걸 넘어서서 이제 지역사회 발전하는 것도,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ESG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기여잖아요, 그게. 아울러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그린 뉴딜 선도 등 녹색 금융 생태계 조성으로 농업 금융 전문 은행으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은행으로서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ESG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서술을 만약에 ESG 문제가 나오면 해주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넷째, 농협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늘려주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게 하는 것. 자, 이제 과거에는 이 생산적 분야의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다는 이 말이 다른 말로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생산적 금융이라는 키워드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금융권의 성장은 대부분 가계 여신을 확대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주택담보대출하면서 한국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안정적인 마진을 추구해왔죠. 그렇게 근데 부동산 중심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가계부채가 폭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혹은 기업 중에서도 이제 농협 계열사들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있는 기업들, 농가나 농업 관련 기업들 이런 곳들로 생산적 분야로 금융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걸 생산적 금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자 이익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재편하겠다. 이를 통해서 농협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네 번째의 신년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 조직 문화 이야기, 이제 뭐 기업 금융 자산 관리 커리어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거는 이제 면접에서 중요할 이야기니까요. 면접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개개인별로 이건 다 다를 테니까요. 기업 금융이냐 자산 관리냐 이건 다 다를 테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개개인별로 면접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중앙회, 농협중앙회 회장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농협의 역사는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시대에서 근현대사를 거쳐서 현재로 넘어오면서 농경사회였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 농경사회에서 분농도 생기고 빈농도 생겼을 거예요. 그 분농이 빈농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지역 단위 농협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 단위 농협이라고 불리는 이금융권이 먼저 생겼고 그 생긴 곳들이 단위별로 모이다 보니까 조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인 곳들에서 조합장을 뽑기 시작했고요. 그 전국에 있는 농협, 축협, 조합장들이 모여서 우리 대장을 만들자 해서 뽑은 사람이 농협중앙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회장이 출자를 해서 만든 게 농협금융지주고요. 그 농협금융지주 아래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계열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만큼 농협중앙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승진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선출직의 자리에 있죠. 그래서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근데 이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 중앙회 회장님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고 나서 더 농업 부분이 강화된 채용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중앙회 회장님의 이야기 중요합니다.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약술이 없다가 이제 이성희 회장님께서 들어오고 나서 약술이 추가되고 지금 약술이 추가됐는데 그건 무조건 뭘로 내겠다고 했어요? 농업 분야로 내겠다고 했죠. 과거에는 원래 경제와 금융, 그다음 디지털 부분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만큼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채용 과정에서도 중요해지고 있고 그게 서류 단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익 농업 이야기 나오고 필기 단계에서도 원래 안 물어보던 거 객관식으로도 물어보고 약술로도 물어보고 논술로도 물어보고 있죠. 면접에 가도 이런 관련 내용들이 여러분의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중앙회나 은행이나 기타 계열사들 모두에서요. 자, 그래서 저희 이성희 회장님에 대한 또 이력을 보면 원래 협동조합에서 입사해서 근무하시다가 조합장이 되었다가 중앙회 회장이 되었다가 이제 ICAO라고 해서 국제협동조합 농업기구의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ICAO 이런 것도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장님의 어떤 연혁이나 신년사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다. 타
금융사와 달리. 그래서 회장님의 이야기 신년사를 들어보면요. 시원유명의 자세로 함께 뛰자. 시원유명이라는 건 멀리 보고 밝게 생각하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시는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농업농촌과 백년농협의 성장 동력으로 유통의 혁신과 디지털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유통의 대변화 그리고 농업, 농촌의 희망이 되는 디지털 농업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본격적인 실행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면요. 지금 유통의 혁신이 디지털로 어떻게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냐면요. 코로나가 왔어요. 농업인들이나 어민들은 이제 경매 같은 걸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죠. 근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 경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유통의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보다 편리하게 어떤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투명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유통 혁신과 디지털 혁신의 신호탄을 예를 들어 드리면 그런 식으로 이제 쏘아 올리셨다. 그리고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다. 자, 유통의 대변혁은 함께하는 백년농협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농업인이 농축산물을 제값에 팔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는 올바른 유통구조를 만드는 일이 농협 본연의 역할이래요. 그래서 뭐란 거예요?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서 디지털 경매를 이제 시작하신 거죠. 자, 다음으로 디지털 혁신과 함께하는 백년농협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한국형 스마트팜의 개발 보급, 농사 정보 시스템 구축, 디지털 농업 인재 육성 등 첨단 정보 기술과 혁신의 융합으로 농업 농촌의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의 모든 유통 과정을 온라인 중심으로 혁신하고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 디지털이라는 걸 수단으로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디지털이라는 걸 수단으로 해서 유통 과정을 혁신하고 싶다. 그리고 스마트팜의 개발, 보급, 농사 정보 시스템의 구축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디지털 안에서 빅데이터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빅데이터 중에서도 농협 중앙에는 농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범농협의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 소통이 곧 조직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시너지 강화를 또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 있고요. 시너지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년사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자, 기업의 비전 이런 건 자주 안 바뀌죠. 그런데 기업의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회장님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마치 트럼프가 가고 나서 바이든이 들어와서 트럼프 지우기를 하는 것처럼 회장님도 전 회장의 발자취를 지우고 자신의 비전을 새로 비전 2025로 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 2025를 작년에 선포하여서 농협중앙회의 비전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농협의 비전 2025, 2025년까지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농협이 추구하는 농토피아, 안전한 먹거리 공급망 구축, 디지털 혁신, 농업의 혁신과 공익적 가치 창출 이게 중앙회 회장님의 비전 2025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에 보면 공익형 농업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농토피아 이런 단어는요. 자소서에서 여러분이 써주시면 좋아요. 아, 행장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논술에서도 어떤 결론의 키워드를 쓰실 때 이러이러한 디지털 혁신으로 결론에서 농토피아를 만들어 비전 2025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거 쓰면 이제 좋아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따 평가 항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써주면 좋아한다. 가산점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결론에서 응용해서 써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비전 2025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골자로 하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주요 내용이 유통의 대변화, 디지털 혁신, 경쟁력 있는 농업, 지역과 함께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의도 디지털 이야기가 나오고 함께하는 농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의 틀 안에서 이따가 객관식 기출문제가
어떤 게 나왔는지를 보시면 아, 이래서 이런 게 나왔구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래서 신년사가 중요하구나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회장님의 이야기들 안에 보면요. 여기 이제 230만 농민을 대표하는 이 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농가의 수익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다. 주요 공약으로는 농업인 월급제, 자, 농업인 월급제 이런 거 약술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농업인 월급제, 농민 수당, 농업인 퇴직금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개념 정도를 인지하고 있으면 약술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자, 여기 보면 비전 2025를 위해서 5대 공약과 실천 과제들이 나오는데요. 작년에 이제 출제됐던 논술 문제 중에 6차 산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잠깐 기출 문제를 보고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와 보면요. 자, 여기 20년도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문제요. 여기 보면 농가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가 뭐가 있나요? 여기 약술형으로 농업에서 6차 산업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농협이 6차 산업 진흥 방안을 서술하라. 농협의 6차 산업 진흥 방안을 서술하라. 자, 여기에 뭐 써야 되는 거냐면 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회장님이 주로 이야기하시는 게 6차 산업과 관련해서 케어팜, 치유 농장의 도입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자, 6차 산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1차 산업이죠, 농업은. 대표적인 1차 산업이에요. 농업, 어업, 수산업 이런 것들은 1차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3차 산업, 서비스 산업과 더해져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주말에 주말 농장을 하러 갑니다. 그럼 저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가서 경작하면서 도시에서 벗어나서 힐링하고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힐링하고 아니면 지방에 가서 하루 한옥마을 체험하고 뭐 농업 체험하면서 아니면은 그 뭐 배틀 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배 만들기 이런 거 해보면서 어떤 조상의 얼을 기리고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건 문화에 대한 교육이죠. 농가에서 하는 문화에 대한 교육이고 이 힐링은 의료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노동을 하고 하다 보면 운동도 되고 건강관리도 될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1차 산업 농업에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3차 산업처럼 농업과 3차 산업이 더해진 개념이죠. 새로운 6차 산업. 그래서 농협에서 말하는 6차 산업이라는 건 이 1차 산업인 농업이 서비스화되는 걸 3차 산업화가 되는 걸 이제 6차 산업이라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케어팜, 치유팜. 혹은 팜스테이라는 것도 있어요. 농협에서 하는 것 중에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농가나 농업을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하루 한옥에서 자고 뭐 꼭 한옥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옥 같은 데서 자면서 그 문화를 경험하고 어떤 여행 산업이죠. 여행 산업은 원래 3차 산업인데 농가로 가는 여행, 농활 체험 1차 산업이 3차 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온 기출문제에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쓰시면 된다. 그래서 농업인 월급제 이야기나 이런 케어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기시험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고부가가치화를 하려고 하고 6차 산업을 도입하고 그렇게 농업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냐면 WTO, 무역 자유화. 자, 여기 보면 무엇보다도 지난해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라서 농업 환경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국이 이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겪어온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을 자유화하는 게 한국의 성장에는 유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나 반도체를 팔아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는 희생이 따랐죠. 어떤 희생이었냐면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밀려드는 축산물이나 농수산물, 값싼 농수산물, 우리가 그들이 가진 넓디 넓은 땅에 헬기로 씨를 뿌리는 옥수수 수익성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유화,
WTO에 가입하고 FTA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무역이 자유화되면서 농업인들이 과거에 피해를 많이 받아온 거죠. 근데 그 피해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 사건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입니다. 그래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라는 게 우리나라가 WTO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로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사실 개발도상국 지위 정도를 벗어난 건 되게 오래됐고 우리나라는 되게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취급을 받아서 그럼 개발도상국이니까 니네는 아직 약자니까 무역 자유화 너무 안 해도 돼. 농업 분야는 조금 닫아놔도 돼. 그래서 해외 농산물 받기 싫은 거 있으면 조금 덜 받아도 되고 만약에 해외에서 밀려드는 농산물 걱정되면 관세를 많이 때려도 돼. 그러면 해외 농산물 비싸게 팔릴 거잖아 한국에서. 그럼 니네 농업 지킬 수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일정 부분 WTO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았던 게 있다.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벗어나게 됐으니까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어디의 경우에도 농업 분야의 경우에도요. 그래서 농업 환경 악화가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차 산업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나오고 있죠. 농업 소득을 그래서 안정화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해외에서 그렇게 개발도상국 지위도 포기되고 해외 농산물 밀려드는데 농업 소득 안정화해야 되니까 월급제, 수당, 퇴직금제, 소득 안정 도입에 힘쓰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함께 행장님, 중앙회장님들의 신년사를 살펴봤는데요. 빅블러 현상, 그러니까 빅블러 현상이라는 건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지금 최근의 트렌드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가 원래는 통신사인데 금융업에 진출하고 있죠. 택시에도 진출하고 있죠.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죠. 금융사들의 경우에도요.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은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죠. 이런 게 빅블러 현상인데 금융사들 간에도 그래서 사실 이 빅블러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굳이 은행원이라고 해서 은행 대출 상품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방카나 카드도 다 알아야 되는 세상이 됐죠. 이런 빅블러 현상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은행까지 논약술의 객관식 기출문제가 다르지 않다. 논약술이나 객관식의 기출문제가 다르지 않다. 자, 신년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 분야, 금융 분야에서는 ESG 문제가 중요하고요. 테이퍼링으로 인한 금리 인상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과거의 기출문제들을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농협은 상대적으로 하반기 끝에 시험이 있죠. 이번에는 근데 더 늦어졌어요. 평소보다도. 그래서 과거에 원래 기업은행, 국민은행도 다 2018년 되기 전까지 2017년까지 논술이 있었는데요. 그때 국민은행, 기업은행에서 나온 논술 문제가 하반기에 농협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농협중앙에서 나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기업은행이 논술 문제가 먼저 글로벌 직군과 금융 전문 직군들의 경우에 상반기에 출제가 됐죠. 거기에서 이제 테이퍼링, 금리 인상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럼 이 문제가요. 하반기에 농협 계열사들에서 출제될 비중도 매우 높아요. 농협은 타행이 상반기에 낸 걸 과거에도 따라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으로 인한 금리 인상 문제가 금융 부분의 이제 이슈니까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신년사에서 살펴봤듯이 ESG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기업 금융 분야에서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아까 이야기한 생산적 금융 어떻게 산업 분야로 자금을 흘러 들어가게 할지 이런 문제가 경제나 금융 부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고요. 디지털 부분에서는 이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관련 문제라거나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성장할 건지를 묻는 문제라거나 유통혁신 문제라거나 빅테크, 핀테크 어떻게 제휴할지에 대한 문제라거나 농업 분야의 약술 문제라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뭐 월급제나 농업 수당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겠죠. 그거 말고도 물론 중요도를 따져보면 조금 덜 중요한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서 고령화 저출산 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항상 한국 경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살펴는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신년사를 통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출제될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본 다음에 평가 항목과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큰 그림이 조금 그려지실 거예요. 세부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건 다음 강부터 하고요. 논술 부분의 평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